그가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지붕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집 마루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량 김만득은 장터 바닥에서 주운 낡은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여 땔감으로도 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날 밤 부채 속에서 묘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청동 16전 133함 황금만냥지지. 이것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겨둔 재산의 지도였습니다. 만득이 그 글씨를 따라 흉가의 마루를 열었을 때 조선 팔도를 뒤흔들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한량은 어떻게 팔도 최고의 거부가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횡재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량 김만득이 팔도 제일 거부가 된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경기도 양주 땅에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쌀과 배, 도자기와 농기구, 때로는 귀한 약재까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져 있었으며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으며 피해갔습니다. 저 집엔 귀신이 산다더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하지만 이 흉가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악독한 지주 박재만이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30년 전 영모로 몰린 홍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홍판서가 처형당한 후 박재만은 관아와 결탁하여 이 집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소문에는 홍판서가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했지만 박재만은 아무리 찾아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재만은 이 집을 방치했고 세월이 흐르며 흉가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재만은 키가 작고 눈이 작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배는 술독처럼 불룩하게 나왔고 입가에는 늘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논밭 300마지기를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재만의 악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소장료 착취였습니다. 가을 추수철이 되면 박재만은 마을을 돌며 소장료를 걷었습니다. 원래 약속은 5작이었지만 그는 6작, 7작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고. 그게 내가 알바냐? 세금을 못 내겠다고? 그럼 땅을 내놔라. 박재만은 채찍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날이 저희 집에는 먹을 것이 한 톨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어 죽든 말든 그게 내가 알바냐? 당장 쌀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결국 그 농부는 겨우내 먹을 양식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빚 장사였습니다. 박재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엄청난 이자를 붙였습니다. 원금의 2배, 3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5배까지 받아냈습니다. 한 과부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박재만에게 은자 10냥을 빌렸습니다. 1년 안에 갚겠습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한 달마다 이자를 붙였고 1년이 지나자 빚은 50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집과 논을 모두 팔아야 했고 결국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날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과부가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박재만은 발로 그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빚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야. 세 번째 악행은 땅 빼앗기였습니다. 박재만은 장터 근처의 좋은 땅을 보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았습니다. 땅 주인에게 억지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 문서를 만들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한 선비가 장터 근처에 기름진 논열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그 땅을 탐냈지만 선비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며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재만은 관아의 서리와 짜고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박재만 소유였으나 선비가 강제로 빼앗아갔다. 관아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박재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비는 매를 맞고 땅을 빼앗겼으며 결국 낙향하여 소식이 끊겼습니다. 네 번째 악행은 여인 겁탈이었습니다. 박재만은 마을의 젊고 예쁜 여인들을 탐했습니다. 밤중에 집에 쳐들어가거나 빚을 빌미로 여인들을 협박했습니다. 한 처녀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박재만에게 끌려갔습니다. 날이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처녀는 울부짖었지만 박재만은 비릿하게 웃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처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섯 번째 악행은 백성 구타였습니다. 박재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대들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곤장과 채찍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박재만에게 대들었습니다. 날이 깨서 너무 심하십니다. 이렇게 백성을 착취하시면 하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박재만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이놈이 당장 끌어내어 때려라. 젊은이는 마당에 끌려 나가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매가 등을 후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기절했고 그 후로 허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재만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재산을 불렸고 그 재산으로 관아의 아전들을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박재만을 증오했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악당이 언제쯤 벌을 받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량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득이었습니다. 만득은 원래 양반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지만 당시 권력자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득의 집안은 몰락했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고 만득은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득은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품팔이로 연명했고 때로는 굶주림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25살이 되자 만득은 양주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만득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품팔이 일을 하거나 남의 짐을 날라주고 푼돈을 벌었습니다. 이 짐 좀 날라다 주시게. 쌀 한 선만 져다 주면 다 푼 주겠네. 만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만득은 장터 구석에서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보리 한 줌을 꺼내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보리는 딱딱하고 거칠었으며
씹을수록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득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득은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얇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고 그것이 만득의 침대였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몸을 웅크리고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손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은 추위에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득의 하루하루는 고통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의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만득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고 만득은 여느 때처럼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장터는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혹시 남은 음식이나 버려진 물건이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득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은 부채였습니다. 부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대나무 살은 부러져 있었으며 종이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히 망가졌네. 만득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닦아나 볼까. 그날 밤 만득은 촛불을 켜고 부채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채 뒷면에서 희미한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득은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가며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청동 16전, 백옥 36함, 황금만냥지지. 글씨는 한자로 쓰여 있었고 먹물이 흐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득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혹시 보물지도가 아닐까? 하지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득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청동 16전. 청동으로 만든 16개의 무언가. 백옥 36함. 백옥이 36칸. 황금만냥지지. 황금만냥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 만득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득은 평소처럼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부채 속 글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장터를 걷다가 문득 흉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집, 언제부터 비어 있었지? 만득은 호기심이 생겨 흉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우물은 말라 있었으며 대청마루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마루로 올라가자 삐걱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조심해야 해. 무너질 수도 있어. 만득은 천천히 발을 옮기며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루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에 희미하게 새겨진 무늬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글씨 같았습니다. 청동 16전. 만득은 깜짝 놀라 부채를 꺼내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글씨였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어. 만득은 흥분하여 나무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꽉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힘을 주어 판자를 잡아당겼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고 손에는 나무 가시가 박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으라차, 드디어 판자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두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득은 촛불을 켜서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만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재만이었습니다. 박재만은 두 명의 하인을 데리고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놈이 감히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다니. 박재만은 소리쳤습니다. 만득은 재빨리 부채를 옷 속에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뭔가 훔치려고 한 거지. 박재만은 하인들에게 눈짓했고 하인들이 만득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시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만득은 발버둥 쳤지만 하인들의 힘은 강했습니다. 박재만은 천천히 마루로 올라와 만득이 열어놓은 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를 왜 파헤친 거냐? 박재만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채 이야기를 하면 박재만이 빼앗아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재만은 만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한량 주제에 감히 보물을 노리다니. 내 놈 같은 거지가 무슨 재물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박재만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도둑질 혐의로 고발하겠다. 만득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박재만은 관아 아전들과 친분이 두터워 분명 만득에게 불리하게 조작할 것이었습니다.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득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차갑게 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끌고 가라. 하인들이 만득의 팔을 비틀며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만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깊고 예리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노인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학자 송시열의 제자 정진사였습니다.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습니다. 박재만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 정진사 어르신. 별일 아닙니다. 그저 도둑을 잡았을 뿐입니다. 박재만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진사는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무엇을 훔쳤다는 게냐? 박재만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훔쳐갔는지 보여주게. 훔친 물건이 있어야 도둑이 아니겠는가. 박재만은 당황했습니다. 만득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훔치기 전에 잡은 것입니다. 정진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라니 그것 참 억지스러운 일이로군. 정진사는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놓아주게. 하인들은 주춤하며 박재만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재만은 이를 갈았지만 정진사 앞에서는 감히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놓아줘라. 하인들이 만득을 놓아주었고 만득은 재빨리 정진사에게 절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정진사는 만득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김학사의 아들이 아닌가? 만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김학사는 나의 오랜 벗이었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네. 만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은 누명을 쓰셨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겠습니다. 정진사는 만득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네. 정진사는 박재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재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네. 박재만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정진사가 떠나고 나자 박재만은 만득을 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재만은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만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할 뻔했어. 하지만 부채는 지켰다. 만득은 품속의 부채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풀어낼 거야. 그리고 박재만 같은 악당을 응징하는 데 쓸 거야. 하지만 만득은 몰랐습니다. 박재만이 이미 이 흉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재만은 하인들을 시켜 옛 문서를 뒤지게 했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내라. 하인들은 밤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만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흉가는 30년 전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 홍판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그의 재산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홍판서가 재산을 어딘가에 숨기고 도망쳤다고 수근거렸습니다. 박재만은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저 집 어딘가에 홍판서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군. 박재만은 즉시 흉가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행동하면 마을 사람들 눈에 띌 것이고 정진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파헤치자. 박재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만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가서 마루 밑을 파헤쳐 봐야겠어. 만득은 곡괭이와 삽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 흉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에 또 다른 사람이 흉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 보물을 차지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득은 흉가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만득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메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낮에 열어놓았던 판자는 다시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시 덮어 놓았나? 만득은 의아했지만 다시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에는 깊은 구멍이 보였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득은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자쯤 팠을 때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뭐지? 만득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만 했고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청동 16전. 만득은 흥분하여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놀랍도록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만득은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청동은
견고하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재만이 횃불을 든 하인 10명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박재만이 소리쳤습니다. 만득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만득은 청동 상자를 품에 안고 마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박재만이 명령했고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만득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논둑을 건넜습니다. 하인들은 뒤에서 쫓아왔고 횃불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득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앞에 강이 있다. 만득은 강가에 도착했지만 앞은 깊은 강물이었고 뒤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 어서 상자를 내놓아라. 박재만이 소리쳤습니다. 만득은 상자를 꼭 껴안고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살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뛰어들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 상자를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득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만득은 상자를 품에 꽉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물살이 몸을 휩쓸어 갔습니다. 만득은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상자가 너무 무거워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만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 손으로는 상자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헤쳤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한참을 떠내려가자 물살이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만득은 가까스로 강둑에 붙잡혀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이빨은 덜덜 떨렸으며 숨은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만득은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만득은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어둠은 짙었으며 짐승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열어볼 수 있겠어. 만득은 돌을 주워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자물쇠가 부러지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만득은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가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16개의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쇠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각각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청동 16전. 만득은 열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보자기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옥 36함, 양주 북문 밖 석탑 아래. 만득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들로 열 수 있는 뭔가가 석탑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구나. 만득은 즉시 일어나 양주 북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새 걸어 새벽녘에 양주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북문 밖에는 오래된 석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석탑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석탑 주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탑 아래 돌들을 하나씩 들춰보았고 땅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탑 뒤편의 큰 돌 아래에서 이상한 틈이 보였습니다. 만득은 돌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구멍 안에는 청동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16개의 열쇠 구멍이 나란히 뚫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만득은 흥분하여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열쇠 구멍에 맞춰 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6번째 열쇠까지 모두 돌리자 청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통하는 길이 보였습니다. 만득은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한참을 내려가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36개의 배곡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모두 흰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뚜껑에는 금빛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배곡 36함. 바로 이거구나.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세 번째 상자에도 모든 상자에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황금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만득은 손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득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득은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을 어떻게 옮기지? 만득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 옮길 수 없었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만득은 정진사를 떠올렸습니다. 정진사 어르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 만득은 황금 몇 덩이를 챙겨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청동문을 닫고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석탑을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진사는 아침 일찍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헐레벌떡 달려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인가? 온몸이 흙투성이가 아닌가? 만득은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진사는 만득을 안으로 데리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만득은 부채를 발견한 일부터 흉가에서 청동 상자를 찾은 일, 그리고 석탑 아래에서 황금을 발견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홍판서의 재산이었군. 그분은 3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셨네. 하지만 나는 그분이 결백했다고 믿었지. 정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황금을 발견한 것은 하늘의 뜻일세.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박제만이 이 소식을 알면 반드시 빼앗으려 할 것이네.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진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 황금을 안전하게 옮기도록 하겠네. 그리고 자네는 이 황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 만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박제만 같은 악당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정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뜻일세. 내가 도와주겠네. 그날 밤 정진사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박제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석탑으로 가서 황금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황금은 정진사의 집 비밀 창고에 숨겼습니다. 만득은 이제 팔도 최고의 부자가 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제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제만은 하인들을 시켜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만득을 찾아라. 그놈이 분명히 뭔가 훔쳐갔다. 하지만 만득은 정진사의 집에 숨어 있었고 하인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제만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놈이 어디 숨었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박재만은 관아에 가서 아전들을 만났습니다. 김만득이란 놈이 내 집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훔쳐갔소. 현상금을 걸겠소. 아전들은 은자 몇 냥을 받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곧 마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김만득을 잡아오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주겠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김만득? 그 한량 말인가? 100냥이라니. 엄청난 돈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득을 동정했습니다. 박재만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겠지. 김만득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한편 정진사의 집에서 만득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 황금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일세.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박재만이 자네를 노리고 있으니까. 만득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맞설 힘이 생겼으니까요. 만득은 먼저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김상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상인은 머리를 깎고 상투를 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만득상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배를 거래했습니다. 김상인은 장사를 할 때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이 쌀은 올해 수확한 햅쌀이요. 가격은 정당하게 받겠소. 필요하시면 외상으로도 드리겠소.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김상인의 가게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김상인은 정직하고 착하다더라. 가격도 합리적이고 물건도 좋다더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상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긴 거지. 박재만은 김상인의 가게를 방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박재만도 김상인의 가게 바로 옆에 큰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섬에 30냥. 김상인보다 10냥 싸다. 손님들이 박재만의 가게로 몰려갔습니다. 김상인의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상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김상인은 품질에 더 신경 썼습니다. 쌀은 깨끗하게 도정했고 배는 부드럽고 튼튼한 것만 골랐으며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은 다시 김상인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박재만의 쌀은 싸긴 한데 모래가 섞여 있더군. 배도 금방 해지고. 역시 김상인이 믿을 만해. 박재만은 이를 갈았습니다. 두 번째 방해는 루머였습니다. 박재만은 하인들을 시켜 만득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상인이 사실은 도둑이래. 훔친 돈으로 장사한다더군. 조심해야 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상인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김상인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김상인은 정진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진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 진실을 알렸습니다. 김상인은 결백하네. 박재만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상인을 옹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상인은 정직한 사람이네. 박재만의 짓이 분명해.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고 손님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방해는 폭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상인의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가게는 반쯤 타버렸습니다. 김상인은 재빨리 물을 길어 불을 껐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곡식은 불에 타고 배는 그을렸으며 가게는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김상희는 잿더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재만, 내가 한 짓이지. 다음 날 김상희는 박재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재만은 대청마루에 앉아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상인, 무슨 일인가? 어젯밤에 불이 났다면서. 참 안 됐군. 김상희는 박재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리께서 시키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재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고소당할 걸세. 김상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김상희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박재만은 비웃었습니다. 저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곧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하지만 김상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상인, 우리가 힘을 보태겠네. 가게를 다시 지어주겠소. 물건도 나눠드리겠소. 일주일 만에 가게는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재건되었습니다. 김상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희는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곡식과 배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약재까지 거래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을 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상희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는 장사꾼이 아니라 보살이야. 김상인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상인과 거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상인은 양주뿐만 아니라 한양, 개성, 평양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김상인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인은 여전히 겸손했고 백성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었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대주었으며 과부와 고아에게는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김상인을 칭송했습니다. 김상인은 우리의 은인이야. 그는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이야. 반면 박재만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재만을 피했고 그의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박재만은 분노와 질투로 미쳐갔습니다. 김상인. 아니, 김상인. 내 놈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 박재만은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아에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인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김상인이 밀수를 했습니다. 김상인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박재만은 관아 아전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곧 관아에서 김상인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김상인, 역모죄로 체포한다. 김상인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역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김상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다. 어서 관아로 가자. 김상인은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상인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박재만의 음모가 분명해. 정진사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네. 정진사는 말을 타고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김상인은 관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좁은 감옥에서 김상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상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연 김상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아 감옥은 음침하고 차가웠습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고 벽은 축축했으며 쥐와 벌레가 기어 다녔습니다. 김상인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눈물,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부채를 발견한 날.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김상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재만이 관아 사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날이 김상희는 위험한 역적입니다. 빨리 처형해야 합니다. 박재만은 은자 수백 냥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럽게 은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 공개 처형을 하도록 하지. 박재만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김상인을 없앨 수 있겠군. 그날 밤 정진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넓고 복잡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정진사는 고민하다가 옛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형조판서로 계시는 이판서였습니다. 이판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진사는 이판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진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가? 정진사는 김상인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홍판서의 재산을 발견한 일, 김상인이 장사로 성공한 일, 그리고 박재만의 음모로 누명을 쓴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거 참 심각한 일이로군. 양주 관아가 부패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이판서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조사하겠네. 암행어사 자격으로. 이판서는 비밀리에 암행어사 마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사와 함께 양주로 향했습니다. 한편 양주에서는 김상인의 처형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와 형장을 둘러쌌습니다. 김상인은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박재만은 형장 앞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김상인, 내 놈의 마지막이다. 사또가 선고를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두 필이 형장으로 달려왔고 말 위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진사와 이판서였습니다. 이판서는 말에서 내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판서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패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판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는 무릎 꿇어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재만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님. 이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형장을 즉시 중지하라. 그리고 김상인의 결박을 풀어라. 아전들이 황급히 김상인의 줄을 풀었습니다. 김상인은 무릎을 꿇고 이판서에게 절했습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이판서는 김상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자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세. 이판서는 사또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또, 김상인을 영모죄로 고발한 증거가 무엇인가? 사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박재만이 제출한 문서가. 이판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문서를 보자.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판서는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네. 인장이 잘못되어 있고 날짜도 맞지 않네. 이판서는 박재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재만, 내가 이 문서를 만들었지. 박재만은 땅바닥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다.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 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박재만이 저지른 악행을 아는 사람은 나와서 증언하라.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만이 소장료를 착취했습니다. 박재만이 빚을 빌미로 집을 빼앗았습니다. 박재만이 여인을 겁탈했습니다. 박재만이 백성을 구타했습니다.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고 박재만의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이 판서는 모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박재만, 내 죄는 하늘을 찌른다. 즉시 체포하라. 아전들이 박재만을 붙잡았습니다. 박재만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놔줘.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사또도 조사했습니다. 사또, 내가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사또도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또님 만세.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다. 이 판서는 김상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상인, 자네는 결백하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게. 김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어사또님, 정진사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진사는 김상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네는 잘 견뎠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게. 박재만은 관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재만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떠올렸습니다. 착취했던 백성들, 빼앗았던 땅, 겁탈했던 여인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재만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죄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박재만은 백성 착취, 재산 강탈, 여인 겁탈, 백성 구타, 위증 등 수십 가지 중죄를 저질렀다.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귀양을 보낸다. 박재만은 제주도로 귀양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고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박재만은 이제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김상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재만도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구나. 김상인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결국 공정하구나. 박재만이 처벌받은 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상인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김상인은 정진사와 이판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영모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정진사와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우리가 도와주겠네. 그들은 함께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인의 아버지 김학사는 30년 전 당시 권력자였던 간신 민판서의 음모로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민판서는 김학사가 가진 귀중한 땅을 탐내어 거짓 증거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자손들도 몰락했습니다. 김상인은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상인은 상소문을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상소문에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민판서의 음모,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희는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김상희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김상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은 김상인의 상소를 받아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조정에서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옛 기록을 뒤지고 증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김학사는 결백했습니다. 민판서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판서가 아전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학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학사의 죄를 사면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의 아들 김상인에게 상을 내리겠다.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김학사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또한 김학사에게는 정삼품 통정대부의 벼슬이 추증되었습니다. 김상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누명을 벗기셨습니다. 김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왕은 김상인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김상인은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대전 앞에 무릎을 꿇자 왕이 말했습니다. 김상인, 고개를 들어라. 김상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도우며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들었다. 김상인은 황공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은 내관에게 눈짓했고 내관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직접 보자기를 열자 그 안에는 금빛 관직 임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상인을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제수한다. 김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조참의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인은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장사를 통해 백성을 도왔다. 그 능력을 이제 나라를 위해 써주기 바란다. 김상인은 깊이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상인은 호조참의가 되어 나라의 재정 개혁에 힘썼습니다. 백성들에게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들었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았으며 흉년에 대비한 비축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김상인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조참의 김상인 어른은 우리의 은인이야. 그분 덕분에 세금이 줄었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김상인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재산을 풀어 곡식을 나눠 주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과부와 고아를 위한 구호소를 세웠습니다. 한편 양주 마을에서는 박제만의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논밭 300마지기는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빌려준 돈도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큰 저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창고로 바뀌었습니다. 박제만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선비는 땅을 되찾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과부는 빚이 탕감되고 새 집을 얻었습니다. 매를 맞아 불구가 된 젊은이는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김상인에게 감사했습니다. 김상인 어른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김상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몇 년 후 김상희는 양주에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서원 이름은 정의서원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김상희는 전국에 여러 개의 의원을 세워 가난한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상인의 선행은 전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김상인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는 산속 깊은 곳에 외롭게 있었습니다. 김상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누명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못다 이루신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터에서 주운 낡은 부채 덕분입니다. 아니,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김상인은 품속에서 그 낡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낡고해졌지만 만득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부채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간직하며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희는 부채를 다시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희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상희는 이제 5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상희는 호조참의 직을 훌륭히 수행하며 나라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왕은 김상인의 공을 인정하여 더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김상인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벼슬보다 백성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왕은 김상인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대 같은 신하가 있어 과인은 든든하다. 김상인은 관직에서 물러나 다시 상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인은 전국의 수십 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곡식, 배, 도자기, 약재, 철물 등 안 다루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상인은 무역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물건을 거래했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김상인을 조선팔도 제1의 거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상인은 재산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을 백성을 돕는 데 썼습니다. 김상인은 전국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을 고용하고 책을 제공하고 점심까지 대주었습니다. 공부는 신분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김상인은 이렇게 믿었고 많은 아이들이 김상인의 학교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거나 훌륭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상인은 전국에 무료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초청하고 약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입원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김상인은 불심이 깊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습니다. 김상인은 또한 흉년 대비 창고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사들여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덕분에 김상인의 창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상인을 성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김상인 어른은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김상인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주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인은 김상인처럼 선하고 검소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돕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도와줍시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요. 김상인과 부인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김상인은 자녀들을 엄격하지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너희들은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늘의 은혜다.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항상 백성을 생각해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술을 배워 명의가 되었습니다. 딸은 선비와 혼인하여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김상인은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한편 박재만은 제주도 귀양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는 이제 가장 가난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밭을 갈고 돌을 나르고 해초를 캐는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박재만은 가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큰 저택, 하인들, 맛있는 음식, 비단 옷.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만약 김상인을 괴롭히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면. 박재만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귀양지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의 자손들도 모두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신분은 떨어졌으며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악행의 대가는 자손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김상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손주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김상인의 가문은 의로운 집안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상인은 양주 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김상인은 옛날 자신이 품팔이 하던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루하루 굶주림에 시달렸지. 그리고 부채를 주었던 바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김상인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젊은 한량이 김상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품팔이 자리가 있습니까? 젊은이의 옷은 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김상인은 옛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일자리를 찾는가? 예, 어르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상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게. 내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겠네.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상인은 젊은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자네처럼 분주렸고 절망했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를 잡았지. 자네도 그럴 수 있네.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상인은 젊은이를 데리고 자신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주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젊은이는 감격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상인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곤줄인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상인을 조선의 피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상인은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상인은 품속에서 그 낡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낡고 해졌지만 김상인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했습니다. 이 부채가 내 인생을 바꿨어. 김상인은 부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김상희는 부채를 다시 품에 넣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고 백성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은 반짝이며 김상인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인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상인처럼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 장의 낡은 부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김상희는 재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진짜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작은 부채 하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터바닥에서 주운 낡은 부채 하나로 팔도 최고의 거부가 된 김만득의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득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며 성공했을 때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